금융진흥원원에서 마이데이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유주필 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금융 마이데이터 전송 체계입니다. 일단 목차는 일단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이제 발표 요청을 받았었을 때는 이게 이제 기술 분야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좀 API 규격에 대해서 좀 설명해 달라는 요청을 들었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API 규격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국제 표준을 준용하고 있고 그 안에 이때 어떤 정보를 전송하는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지루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또 개발자들의 관심사항일 수도 있고 또 30분 만에 또 그걸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금융 마이데이터의 전송 체계가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융 마이데이터를 기본적으로 좀 소개를 하고 금융 마이데이터 전송 체계의 특징 및 구조를 좀 설명드리면서 API 규격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금융 마이데이터 전송 보안 체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첫 번째, 이제 금융 마이데이터 도입 배경입니다. 이 그림은 어찌 보면 이제 금융이라고는 얘기는 했지만 그 마이데이터 도입 배경으로도 설명이 가능할 텐데요. 예전에 이제 금융회사에 내 개인정보나 개인시험 정보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보통 그것들은 이제 금융회사의 정보라고 인식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금융회사에 있는 내 개인시용 정보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나의 정보라고 좀 인식의 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하는 GDPR에는 이게 이제 2018년도에 그 정보를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가 그걸 전송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제 법적으로 보장이 됐었고요. 이러한 이제 전 세계적인 트렌드에 따라서 국내에도 이 전송 요구권이라는 것이 일단은 도입이 됐는데요. 타 분야에는 아니고 일단은 금융 쪽에 가장 먼저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신용정보법이 2020년도 개정이 되면서 개인시험정보 전송 요구권이라는 것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시험정보 전송 요구권에서 좀 말씀드리면은 요거는 이제 금융회사에 있는 내 정보를 내가 나에게 또는 다른 기관에게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 및 전송 요구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이 부분은 이제 금융 쪽에 특화된 부분인 거고 일반적인 마이데이터 서비스랑은 좀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좀 미리 말씀드립니다. 금융 쪽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분산되어 있는 개인의 금융거래 등의 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일괄 수집해서 정보 주체인 금융고객이 알기 쉽게 통합해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림은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 상당수 고객들이 이 부분을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마이데이터 앱을 설치해서 다수의 금융회사를 선택하고 이제 인증을 수행하면은 흩어진 금융회사의 정보를 갖다 다 모아줘 갖고 전체적인 자산 현황이 얼마고 업권별로는 어느 정도 자산이 있고 또 월별 지출력이 얼마고 또 상품을 추천하고 그런 일반적인 서비스들을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라고 하고요. 이제 오른쪽에 보면 전송 요구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좀 독특한 부분이기 때문에 뒤에 이어서도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금융 소비자인 정보 주체가 금융회사에게 내 데이터를 다른 기관한테 주어라라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되는데 이게 전송 요구권 행사라고 하고요. 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정보 주체가 맞는지 확인을 하고 맞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법에 따라서 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맞다라고 확인되면은 마이데이터 사업자한테 그 정보를 전달하는데 이 API 방식으로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다수의 금융회사에 있는 정보를 모아서 정보 주체인 금융 소비자에게 일괄 조회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형태로 좀 띄고 있습니다. 네, 금융 마이데이터 전송 체계 표준화 요구사항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전송 요구와 관련된 절차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제적으로 그 전송 요구가 굉장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표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에서 보면 일단 1번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보 주체가 금융회사에게 전송 요구를 요청하게 되면은 금융회사는 정보 주체가 요청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제 확인을 하지 않고 데이터를 전송하면은 개인정보 유출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확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본인 인증에 대한 방식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표준화가 또 첫 번째 필요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회사가 정보 주체로부터 전송 요구에 대한 내용을 확인했을 때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줘야 되는데요. 이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어떠한 정보를 줄 것이냐, 그리고 이 데이터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전송하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방식과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API 규격이라든지 상호 인증이라든지 데이터 암호화에 대한 이런 방식에 대한 전체적인 표준화 요구사항이 좀 도출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마이데이터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금융회사로부터 데이터를 모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적게는 수백 명부터 많게는 사실은 수천만 명의 데이터를 모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만약에 외부의 해킹이라든지 내부의 통제가 좀 미흡해갖고 유출된다라고 하면 큰 사고로 좀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한 뭔가 보안 기준들 이런 것들도 수립할 필요가 있겠고요. 정보 주체 입장에서는 마지막으로는 이제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가입하게 되면은 내가 실제적으로 어느 사이트에 가입했는지도 확인이 어렵고 또 이제 실제 전송 요구한 현황 같은 일목요연하게 확인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고객의 제공 현황 조회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지원이라든지 표준화 이런 요구 사항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사실은 표준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신용정보법 개정이 2020년도에 되었다고 했는데요. 법 개정 이전부터 금융 쪽에서는 이제 워킹 그룹을 구성해 갖고 표준화를 좀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워킹 그룹 주관은 금융위원회에서 담당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관기관이랑 금융회사, 데이터 기업, 중개기관 등 해서 한 70개 이상의 기관들이 이제 오랫동안 협의를 해서 이런 표준 규격을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서비스 분과 같은 경우에는 신용정보원이 간사기관 역할을 했고요. 기술분과 관련해서는 금융보안원이 간사기관 역할을 했습니다. 마이데이터 지원 체계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간단히 좀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전송 요구권이 도입이 됐고요. 실제 서비스는 2022년도 1월 5일 날 서비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월 5일이 될 거고요. 지금 현재 이제 9월이니까 정식 서비스하고 이제 9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현재 서비스 가입자는 누적 5,166만 명 정도 되고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51개 기관의 서비스가 이제 운영 중이고요. 정보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는 569개사가 되고 API 전송 건수는 현재 이제 1월 5일부터 현재까지 934억 건인데 뭐 일평균으로 따지면 3.7억 건 정도 됩니다. 그 오른쪽에 그 도넛 그래프가 있는데 뭐 은행이 45%, 카드 25%뭐 이렇게 그림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API 전송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은행 데이터가 이제 절반 정도 차지하고 그 중에 절반을 카드 데이터가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금융 마이데이터 전송 체계 특징 및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마이데이터는 전송을 함에 있어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고객 요청에 따라서 정보 제공자,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신자,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사실상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될 텐데요. 개인적 정보를 기관 간 직접 전송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하단에 그림이 두 개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친 왼쪽 방식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이 방식 말고도 또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 방식이 있는데 왼쪽 방식을 설명드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객이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관한테 지시를 해서 데이터를 옮겨달라고 다른 기관한테 이제 요청을 하는 거고 실제 이제 데이터를 주는 기관과 받는 기관에는 기관 간 직접 전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방식 말고도 이제 PDS 방식이라고 해서 데이터를 정보 주체인 고객이 직접 다운로드해서 직접 관리를 하고 그거를 이제 필요하는 기관한테 다시 내보내는 그런 구조도 있는데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도 일단은 이제 오른쪽 같은 서비스도 있고 해외에도 오른쪽 같은 서비스가 많이 있는데 국내 금융 마이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왼쪽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요. 일단 오른쪽 방식 같은 경우처럼 이제 고객이 직접 다운로드하는 방식은 고객이 데이터를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통제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사실은 이게 관리 주체가 고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좀 책임이 따르는 부분이 있고요. 데이터 활용을 고객이 잘 하게 되면은 저게 유리할 수도 있는데 활용을 잘 못하게 하게 되면은 사실은 효용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금융 마이데이터는 왼쪽 방식을 택했고요. 결국은 이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잘하는 사업자한테 주는 방식으로 이제 채택을 했습니다. 저 방식이 금융 마이데이터 쪽에서 선택하게 된 이유는 왼쪽 방식은 사실은 기관 간 직접 전송을 하기 때문에 고객을 거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시간 전송이나 정기적 전송이 가능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융 쪽의 방식은 통합조회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해갖고 자산 현황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왼쪽 방식이 굉장히 유리하고 그에 따라서 왼쪽 방식을 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 마이데이터 전송 체계 두 번째 특징인데요. 스크레이핑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단일의 표준 API 규격을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스크레이핑 방식을 이용하지 않는 점인데요. 일단은 이제 API 방식을 썼다는 게 이제 특징입니다. 그래서 스크린 스크래핑에서 제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은 보안성이 높고 전송 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 통합 인증이랑 이렇게 같이 사용했었을 때 10배 이상 좀 빠르다는 이제 사업자들 얘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데이터 수집 및 전송화가 가능한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일의 표준 API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좀 독특한 국내 금융 데이터의 좀 금융 마이데이터의 특징인데 이제 해외나 이런 쪽의 영국 같은 사례를 보면은 데이터를 제공할 때 제공자가 API 형식을 갖다가 이제 정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민간 쪽의 자율권이 좀 보장되고 API 규격을 빨리빨리 바꿀 수는 있는데요. 문제는 만약에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만약에 이제 10개 은행으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면은 10개 서로 다른 API를 갖다 다 구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다시 또 돌아가서 국내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특징을 보시면은 500개가 넘는 금융회사의 정보를 갖다가 일괄로 수집하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금융 마이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단일의 규격으로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갖고 오도록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한 번에 API 규격을 개발하게 되면은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달라도 별도의 수정 없이 데이터를 갖고 올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물론 이제 단점도 있는데요. 이게 정보 제공자가 이제 수백 개가 참여하다 보니까 이 규격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격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여러 가지 의견 검토라든지 의견 조율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약간 규격의 개정에 대한 뭔가 뭐 경직성 이런 비판도 다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스크린 스크래핑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이 장표를 별도로 이제 만든 이유는 22년 1월부터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스크린 스크래핑 방식을 이용해서 개인정보 수집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단 스크린 스크래핑 방식이 이게 이제 불법이거나 이게 아주 불안정한 방식은 사실 아닙니다. 이게 널리 금융회사에서 쓰이고 있고요. 해외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는 방식인데 이것에 대한 보안 문제점을 좀 얘기를 하자라고 하면은 고객의 아이디 패스워드라든지 아니면 특히 이제 공동유서 비밀번호 같은 경우를 이용해 갖고 이제 그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이제 긁어오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이게 고객 책임인지 스크래핑 업자 책임인지 스크래핑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 책임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분쟁의 여지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금융 마이데이터는 API 방식으로 하기로 결정이 됐고 API 방식으로도 개인정보를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스크린 스크래핑 방식은 현재 금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규격에 대해서 조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금융 마이데이터 쪽인데요. 데이터 표현 방식은 메시지 형식 같은 경우에 제이슨 방식을 이용하고 있고 인코딩 방식은 UTF-8 방식을 이용하고 있고요. 명령 규칙은 언더스코어 표기법을 이용하고 있고 통합 코드 표현 방식은 ISO 4217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통신 규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트워크 구간 보호에는 TLS 기반 상호 인증 및 전송 구간 암호화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메시지 교환 방식은 REST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HTTP 방식과 유사한 방식이고요. 인증 규격과 관련해서는 표준 규격인 OAuth 2.0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기술 잘 아시는 분들은 이거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상은 기존에 이제 국제 표준이 있는 부분들은 다 활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융 분야에서 특별히 별도의 규격을 만들지 않고 국제 표준을 이제 대부분 준용한 이유는 이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제 사실은 기존의 개발자들이라든지 솔루션 제공 업체들이 이런 국제 표준에 맞춰서 여러 가지 기술 역량이라든지 제품을 제공하고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국제 표준에 맞추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돼서 여기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금융 마이데이터 API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증 API와 정보 제공 API와 지원 API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단 이제 인증 API는 전송 요구 시 이제 정보 주체 본인을 인증해야 되는데요. 그 인증할 때 사용되는 API입니다. 그래서 본인 확인이 완료되면 결국 이제 뒤에 이제 접근 토큰이라는 걸 갖다가 뭐 정보 제공자가 마이데이터 사업자한테 제공해서 정보 주체를 대신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접근 토큰을 이용해서 API를 이제 요청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을 증명하는 접근 토큰을 발급, 갱신, 폐기할 때 이용하는 API가 인증 API가 됩니다. 정보 제공 API는 실제 개인정 정보를 이제 가져올 때 사용하는 API입니다. 그래서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정보 제공자 간 이제 주고받게 되고요. 이 부분은 이제 업권별로 별도 규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금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 은행 업권의 API, 카드 업권, 금융투자, 보험, 전자금융, 할부금융, 보증보험, 통신, 뭐 기타 뭐 이렇게 업권별로 별도 규격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 API는 요거는 이제 아까 제가 뭐 지나가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내가 전송 요구를 했었을 때 뭔가 통계 정보라든지 가입한 기관 목록 같은 걸 확인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 전송 이외에 여러 가지 관리 목적이나 통계 목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만들어 놓은 것이 지원 AP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API 유형이 이제 구간별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그림인데요. 인증 API는 고객이 이제 전자서명 방식으로 인증을 하고 그 결과값으로 접근 토큰을 발급받기 때문에 정보 주체부터 정보 제공자 뭐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놨고요. 실제적으로는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 주체를 대신하기 때문에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정보 제공자 간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정 정보 조회는 데이터를 조회하는 거니까 정보 제공자가 마이데이터 사업자한테 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따라서 정보 제공자와 마이데이터 사업자 간 일어나는 API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원 API는 통계 수집 목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관 관리 목적이기 때문에 종합 포털이라고 하는 지원센터와 마이데이터 사업자 및 정보 제공자 간 통신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URI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API를 요청하게 되면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주소가 될 텐데요. 이제 베이스 패스가 맨 처음 위치하고 그다음에 버전이 위치하고 인더스트리가 위치하고 리소스가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이스 패스는 예를 들어서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의 서버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뭐 신한은행, 뭐 신한카드, 뭐 농협생명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의 API 서버의 위치가 되고요. 버전은 API 규격의 버전 정보입니다. 현재는 1.0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금년 말이 되면 2.0으로 이제 버전업이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위치하는 게 이제 업권 정보라고 해서 인더스트리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업권, 이제 예를 들어서 카드, 뭐 은행, 금융투자, 보험, 전자금융 이런 형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그 뒤에 리소스가 실제 데이터를 요청하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가상으로 한번 이름을 만들어 보면 뭐 베이스 패스에는 신한은행, 버전은 1.0, 업권 정보는 카드, 그리고 리소스에 카드 기본 정보 이렇게 하면은 신한은행에 가입되어 있는 정보 주체 고객의 카드의 기본 정보를 요청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레스트 헤더를 씌워갖고 데이터를 보내면은 정보 제공자는 저 내용을 파싱을 해갖고 DB를 조회해갖고 해당하는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그렇게 구조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URI 계층 구조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인데요. 요거는 장표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업권별 정보 제공 API는 이제 실제 데이터를 전송하기 때문에 리소스가 필요하고 인더스트리가 필요한데, 뭐 이제 인증 관련된 정보나 뭐 지원 API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업권 구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인더스트리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전송 체계의 또 가장 중요한 특징은 기존의 인증 방식 외에도 개방형 통합 인증을 추가 적용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아마 서비스를 이용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렇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갖다 실행하게 되면은 정보 제공하는 기관들이 이제 아마 수백 개가 나열이 될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기관을 선택하고 나서 복수의 기관을 선택하고 나서 전송 요구 버튼을 누르면은
비밀번호 한 번 입력이나 아니면 뭐 지문 입력 한 번으로 해갖고 뭐 예를 들어서 최대 50개까지의 기관의 정보를 갖다 한꺼번에 긁어올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앞단에서 보면은 한 번에 인증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뒷단에서는 각 기관별로 전자서명이 별도로 생성되는 부분인 거고요. 이 부분은 이제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특성상 요거 꼭 필요해 갖고 이제 통합 인증이 이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부분은 이제 1회 인증으로 동시에 다수의 정보 제공자한테 인증을 처리하는 것이 통합 인증이고, 이것이 이제 국내 마이데이터의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에는 이런 부분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인증 수단을 갖다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특정 기관이 이렇게 발급한 인증 수단을 쓰고 있는 건 아닌 거고요. 법에서 정한 안전한 민간 인증 수단은 모두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인증사업자 인정평가받은 기관이 제공하는 인증 수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좀 심사를 거쳐서 이 통합인증에 참여를 할 수가 있겠고요. 현재 11개 정도 되는 이제 민간 인증 사업자가 현재 통합인증에 참여하고 있는데, 뭐 이제 다 알고 계시는 뭐 네이버라든지 뭐 이제 신한은행, 뭐 국민은행, 뭐 이런 또 토스, 뭐 페이코, 뭐 뱅크샐러드 이렇게 널리 알려진 인증 수단은 마이데이터 통합인증에 다 참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만약에 이제 개별 정보 제공자가 원하는 인증 방식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도 사실 가능합니다. 개별 인증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개별 인증을 다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간단합니다. 이제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해갖고 나임을 증명하고 접근 토큰을 발급받고, 또 그 이후에 다른 회사의 정보를 갖다가 또 받아오고 싶으면 그 회사에 또 로그인을 해갖고 정보를 받아오고, 이런 게 이제 순차적으로 일어나는데요. 이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국내 이제 마이데이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복수개의 금융회사 정보를 갖다가 이제 모아갖고 통합조회를 하는 게 이제 목표고요. 만약에 50개 회사별로 각기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이렇게 인증을 하라고 하면은 이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중간에 고객 이탈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 마이데이터 같은 경우에 통합 인증을 적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개별 인증도 사실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접근 토큰인데, 이제 인증이 완료되면은 접근 토큰을 발급받아서 추가 인증 없이 접근 토큰만으로 데이터를 이제 받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금융 마이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접근 토큰의 유효 기간이 3개월로 되어 있고요. 1년 동안 연장해서 쓸 수 있습니다. 만약에 1년이 지나면은 인증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금융 마이데이터 전송 체계의 특징 및 구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금융 마이데이터 전송 보안 체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안랩에서 이제 팀장님께서도 이제 마이데이터 보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좀 약간 거시적인 차원에서 정리를 좀 하는 차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정보보호 체계는 제도적 보안이랑 기술적 보안으로 좀 나눌 수 있습니다. 앞서 또 말씀드리긴 했지만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적게는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천만 명의 이제 개인시용 정보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시용 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나면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당국에서는 엄격하게 허가시 정보보호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금융보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보안 심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이제 제도적 보안이라고 제가 이렇게 명명을 좀 했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또 API 방식으로 전송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허가되지 않는 사업자가 또 이제 참여해갖고 도청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여러 가지 보안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요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제도적인 보안 관련해서는 이제 금융당국에서 허가할 때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대책 수준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신용정보법에 따라서 신용정보 감독 규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보안 수준을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이제 감독 규정에 따라서 연 1회 마이데이터 서비스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수행을 하고 그 결과를 금융보안원에 제출을 해야 되고요. 특별히 이용자 수가 100만 명이 넘는 사업자는 금융보안원 보안관제센터에 필수로 가입해야 되는 의무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제 그 신용정보법령상 행위규칙이라든지 규격 적합성에 대해서는 요건 이제 그 완전 보안은 아닌데 이제 기능적인 부분이 사실 소홀하게 되면 보안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능 적합성 심사라고 해서 규격이라든지 행위규칙에 대해서는 서비스 출시 전에 금융보안을 통해서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마이데이터 사업자도 신용정보법에 따라서 상시평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연 1회 신용정보법 준수 현황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융보안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술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이제 API 통신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허가받지 않은 제3자가 통신에 참여해서 도청을 하는 부분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현재 금융 마이데이터 같은 경우는 현재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사실은 이게 기술적이긴 하지만 인가받지 않는 사업자가 통신에 참여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이제 방어 체계가 마련되어 있고요.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데이터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국에서 허가를 내줍니다. 그러면은 허가증이나 여러 가지 사업자 등록증이나 이런 자격 요건을 구비해서 마이데이터 종합 포털에 제출을 하게 되면은 종합 포털에 있는 담당자가 그걸 전부 다 서면으로 검토를 해갖고 승인을 해주게 됩니다. 승인을 해주게 되면은 기타 이제 통신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코드라든지 자격증명이 배포가 되고요. 그걸 이용해서만 통신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적인 오픈 API처럼 임의의 개발자나 임의의 사업자가 통신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는 전혀 아니고요. 인가된 사업자만 통신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도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IP 방화벽을 이용해서 상호간 데이터를 이제 인가되지 않은 사업자가 혹시라도 이제 데이터 흘려보낼 수 있는 걸 좀 막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TLS라고 해갖고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인터넷 할 때 서버 피싱 때문에 서버를 검증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양방향으로 해서 마이데이터 사업자랑 정보 제공자가 상호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만들어 놨습니다. 네, 이 정도로 좀 제 발표를 좀 마무리하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